안녕하세요. 송우대학교 치위생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챕터 10 외과적 치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실까요? 외과적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치료가 이제 금기되거나 혹은 연기되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조건들을 알아보았었죠. 이제는 이어서 치주 수술에 따른 치유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치유 부위에 치은, 그리고 백악질, 상아질, 치주인대, 치조골처럼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조직의 치유되는 속도나 치유되는 양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 치유되는 곳이 치주난과 근접해 있다고 하면 상상 치유 과정에서 치주 병원 세균이나 그 생산물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치주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주 조직의 4가지 치유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회복, 두 번째가 재부착, 세 번째가 신부착, 네 번째가 재생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상상 치유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3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상상 치유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치유, 2차 치유, 그리고 3차 치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림으로도 바로 보이는 것처럼 1차 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절단면을 완전히 딱 맞게 접촉해서 봉합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가장 치유되는 속도가 1차, 2차, 3차 치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유 후에도 흉터가 가장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창상 부위를 따로 봉합하지 않고 방치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봉합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되는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치유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흉터가 좀 크게 남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뻥 뚫린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 이제 육아 조직이 자라서 그 틈을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워지는 속도가 아무래도 그 1차, 2차, 3차 중에선 가장 느릴 수 있겠다. 그리고 흉터가 가장 크게 남을 수 있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차 치유인데요. 2차 치유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방치된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조직 상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지연 봉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후에 봉합을 하는 1차 치유랑 다르게 3차 치유는 좀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걸 기다렸다가 지연된 상태에서 봉합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터가 남더라도 2차 치유보다는 좀 적게 남을 겁니다. 치유되는 속도도 2차 치유보다 좀 빠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상상 치유의 형태 3가지를 각각 1차 치유, 2차 치유, 3차 치유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치유 반응에 대한 4가지를 각각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4가지 중 첫 번째가 회복입니다. 리페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치주 조직의 구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 상태에서 이제 치유가 됐을 때를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 부위가 치유가 됐기 때문에 회복이다라고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피 그리고 결합 조직이 형성되긴 하지만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새로 치주인대나 백악질이 생기지는 않지만 대신에 이런 상피 부착이 이루어져서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더라도 이제 치유가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주 수술 후에 대개 접합 상피가 치근면을 따라서 이주해서 생성되는
긴 접합상피 부착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 회복에서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쪽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는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손상을 입기 전에는 치조골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치조골이 소실이 되고 나서 그 부위, 그 빈 공간을 상피가 길게 내려와서 원래 상피보다 훨씬 길게 내려와서 그 빈 공간을 메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조골이 다시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접합상피가 그 공간을 메워서 길게 접촉이 되어 있는 부착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능적인 복원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조금 약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치유 상태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부착입니다. 재부착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던 상피나 결합 조직이 절개나 외상 등으로 이제 손상이 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게 다시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되기 전에 있었던 원래 부착 기간에 다시 붙는 거, 다시 재결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말 그대로 단순한 재결합입니다. 원래 부착이 회복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주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했다면 절개된 부분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재결합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거나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차이점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착, 즉 세부착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는데요. 치주인대가 존재하지 않는 치근면 위에 이게 치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결합 조직 섬유, 즉 치주인대 섬유, 그리고 백악질, 그리고 때로는 골이 신생될 수도 있습니다. 신생이 되어서 새로운 결합 조직성 부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플러스 재생이 일어나는 부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포인트는 새로운 백악질 치주인대가 새로운 부위에 부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에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신생 백악질이 생기고 그 주변으로 재생된 치주인대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부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파괴된 부위에 새로운 결합 조직이 새로 형성되어 새로 부착한 상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분적 재생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적 재생이었던 신부착에 비해서 재생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회복이 된 구조와 기능이 모두 회복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치주 질환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치주 조직이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이 형성되어서 질환 이전의 상태로 복원이 되어서 기능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 기능까지 완전히 재형성된 완전한 회복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이랑 조금 신부착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재생 안에 신부착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의 회복이라고 신부착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완전한 회복이 이 재생의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치유의 양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내용을 배웠던 회복과 지금 우리가 배운 재생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손상 부위가 그대로 피복되는 거잖아요. 기능적인 복원만 되는 거기 때문에 골소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실된 골은 그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접합상피는 길게 회복이 되어서 보이는 부분에 한해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1차적인 회복이라고 이제 회복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설명드렸던 완전한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 재생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치조 골도 신생골이 되어서 회복이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도 재부착이 들어갔죠. 이게 완전한 회복, 즉 재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주 조직의 결손이나 치윤 퇴축의 양이 적을 때는 수술 후에 재부착 또는 신부착을 기대할 수 있는 술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치윤 연화 소파술, 신부착술, 그리고 치주 판막술, 플랩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고요. 이들 수술 후에 이 세 가지 수술 후의 창상 치유의 형태는 치근면을 따라서 치은의 상피세포가 길게 상피성 부착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걸 회복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골 결손부에 근접한 부위에서는 신생 백악질의 형성을 동반한 신부착이 일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상치유의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치주 조직의 재생,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치료법으로는 치근면 신부착 및 골 결손부에 대한 골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유도 재생술 또는 골 유도 재생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과적 치주 치료 전에 반드시 수술 전 필요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수술 전 준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수술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주 조직 주변에 연성 또는 경성의 침착물들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관리가 환자 스스로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구강위생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요. 교합력이 너무 강하게 가해질 경우는 치주 조직의 치유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위는 교합 조정을 먼저 선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치료, 즉 비외과적 치주 치료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비외과적 치주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전 그 부위의 염증을 감소시켜서 수술 조직의 조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를 촉진시키고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과적 치주 치료 전에 비외과적 치주 치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당뇨처럼 때때로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조절된다 하더라도 불량하게 조절되는 전신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이것이 먼저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예후가 불량한 치아는 무리해서 외과적 치주 치료를 하는데 금기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무리해서 치주 치료를 수술로서 진행하기보다는 발치가 더 추천이 되고요. 또한 충치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치료를 먼저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신경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주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고, 만약 흡연을 하는 환자라고 하면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흡연량을 좀 조절하고 수술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슬라이드에서 이전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은 염증 반응에 있어서 그 변화를 유발합니다. 즉 창상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치유가 방해될 수 있어서 흡연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수술 전에 필요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예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8가지 외에도 다음 슬라이드에서까지 총 20가지가 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결국에 술자의 선호도나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대략 '아 요런 예시들이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임상에 나가신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전반적인 예시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사진에서 명칭과
그 다음 해당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매칭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죠. 우리가 사진으로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표랑 같이 이 그림을 매칭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치경. 여기 있죠? 치경은 이제 미러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뭔가를 집을 수 있는 핀셋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주 수술이기 때문에 치주낭 측정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루브가 여기 세 번째 있고요. 그 다음은 블레이드 홀더인데요. 블레이드 홀더는 디자인이 두 개 다 블레이드 홀더지만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치주 수술에 필요한 이거는 12번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번. 그다음에 이건 15번인데요. 블레이드는 각각 선택을 해서 일회용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홀더에 결찰해서 사용하고 수술이 끝나면 블레이드만 폐기를 하고 블레이드 홀더는 멸균해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얼반 나이프, 컬클랜드 나이프인데 여기 그림에서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 6번은 백액션 치즐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은 없더라고요. 7번은 외과용 큐렛, 서지컬 큐렛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서지컬 큐렛입니다. 7번. 그리고 옆에도 몰트 큐렛이라고 해서 서지컬 큐렛으로 분류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외과용 큐렛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이 점막, 골막, 박리자, 페리오스틸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여기 8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스케일러와 큐렛입니다.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여기는 핸드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피스에 해당되는 팁을 결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치주 기구죠. 여기서 9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시 큐렛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은 조직용 집게, 티슈 포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핀셋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조직을 집기에 보다 최적화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조직용 가위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조직용 가위는 이렇게 시저, 날카로운 시저처럼 생겼는데 훨씬 크기가 가늘 시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침기, 니들 홀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봉합할 때 봉합되는 그 침을 짚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기, 영어로는 니들 홀더입니다. 그 다음은 봉합용 가위가 13번째인데요. 이게 봉합용 가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봉합될 때 그 실을 자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헤모스탯, 지혈 겸자인데요. 지혈을 위해서 뭐 혈관을 잡아준다든지 혹은 뭔가 집을 게 있을 때 그 부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지혈 겸자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국소마취용 주사기인데요. 이게 주사기이죠. 지금은 주사기만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마취용 바늘과 그다음에 마취용 앰플을 여기다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정용 주사기, 이리게이션 시린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다가 16번째 세정용 주사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리식염수를 담아서 해당 부위에 소독을 혹은 세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석션 팁입니다. 여기선 석션 팁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석션되는 위치에 그 가해지는 직경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가늘죠. 그 다음은 거즈입니다. 아무래도 출혈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혈 부위를 좀 석션을 해도 되지만 때때로 거즈로 닦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마석은 보이진 않는데요. 큐렛 같은 경우에 뭐 무뎌졌다고 하면 연마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원래 원칙은 연마를 하고 그 다음 멸균을 돌린 다음에 수술에 사용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메탈 컵. 이게 스테인리스 재질을 멸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독된 은박지. 이제 멸균된 부분이 이제
기구 같은 경우엔 멸균을 사용하지만 체어 같은 경우는 일일이 멸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어에서 손이 닿는 부분들은 멸균된 은박지를 싸고 그 은박지를 잡아서 이제 멸균의 효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멸균된 글러브가 여기 싸져 있을 거예요. 수술용 글러브, 그리고 마스크랑 수술용 모자 같은 경우는 요 멸균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오토클레이브를 돌려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소독된 포입니다. 멸균된 포인데 수술 환자의 그 수술 부위만을 노출시키고 나머지 오염된 얼굴 같은 경우는 덮어서 우리가 수술할 부위만 노출시켜서 진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수술용 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과적 치주 치료의 종류입니다. 이건 학습 목표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파트니까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과적 치주 치료는 그 목적이나 혹은 치료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범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적절한 수술의 선택은 골 소실이나 혹은 점막까지 이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완이 되었다면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수술 종류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외과적 치주 치료의 내용인데요. 그 상세한 분류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치은 연화 소파술입니다. 치주낭 소파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절제형 심부착술입니다. 약어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치은 절제술, 치은 성형술이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가 치주 판막술, 치은 박리소파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때 여기 안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비변이 판막술이 있고 변이 판막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삭제형 골수술입니다. 이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치주 골 성형술이 있고 치주 골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치주 성형술입니다. 치주 성형술은 이렇게 또 갈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디 부위를 어떻게 수술했냐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임상적 치관 연장술이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재생요법입니다. 여기 안에 조직 재생 유도법이 나와 있고요. 줄여서는 GTR이라고도 합니다. 아홉 번째가 치근 이개부 병변 치료법인데 이거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치근 이개부가 얼마만큼 노출됐냐, 그리고 치아의 형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치근 분리술, 치아 절제술, 그리고 치근 절제술 이렇게 또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치은 연화 소파술, 치즈낭 소파술부터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은 연화 소파술, 치주낭 소파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파라고 하는 게 제가 긁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영어로는 큐레티지라고 하는데요. 큐렛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큐렛을 이용해서 치주낭 상피와 염증성 상피와 결합 조직의 일부를 제거하는 비개방성 술식입니다. 즉, 판막을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개나 치은판 박리를 하지 않고 큐렛만을 이용해서 긁어내는 술식이기 때문에 치주낭 기저부에는 염증 조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술식이 이 치은연화 소파술, 치주낭 소파술입니다. 치은연화 소파술의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술식이 추천되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3에서 5mm 정도의 골 연상 치주낭입니다. 이때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적응증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6mm 이상으로 치주낭이 깊지만 절개를 해서 판막을 젖혀야 되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서 치주 조직의 염증을 가능한 경감시키고 싶은 경우에도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치주 외과 치료를 실시한 경우지만
부분적으로 증상이 재발해서 일부에 깊은 치주낭이 나타난 경우에도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금기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증 같은 경우는 6mm 이상의 골연화 치주낭의 금기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들으셨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만을 삽입해서 연화에 있는 유가 조직들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치주낭의 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치주낭 심부에 염증 조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성 치은 비대증인데요. 이때 여기서 염증성 치은 비대 같은 경우는 만성 자극 등에 의해서 섬유성 결합 조직이 과도하게 증식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염증보다는 이제 섬유 조직이 많기 때문에 염증성 치료를 해야 되는 이 치은 연화 소파술에는 적절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치은 이계부 병변이나 복잡한 요철, 열구가 존재하는 치아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금기증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연화로 삽입해서 진행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치아에 기구가 적절히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염증 조직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 이후에도 적절한 예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금기증에 해당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치은연화 소파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술할 부위 주변을 소독하고 마취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취가 선행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치은연화의 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치근면을 SRP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SRP는 스케일링과 그다음 치근 활택수를 합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으로 치면은 A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치주낭 소파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죠. 예리한 큐렉 기구를 이용해서 그 날 부분으로 치근면과는 반대되는 잇몸을 향해서 소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그림 B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치주낭 상피를 이렇게 날을 이용해서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접합상피와 유가 조직이 제거된 상태가 되게 되고요. 이때 생리식염수로 치주낭 내를 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처면을 압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되는 부분을 압박해서 손으로 눌러 주어서 이렇게 치근면에 붙을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봉합을 하거나 혹은 치주포대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게 치은 접착 및 지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손으로 눌러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치주포대를 사용하거나 봉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저희가 준비한 외과적 치주 치료 과정들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술식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